혈압이 내려가네? 체중도 좀 줄어드네? 점심 건강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딱 거기까지예요. 그 지나면 피곤함이 가중되고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줄 가고 장기들은 망가지고 몸에 독소는 쌓이는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소금과 미네랄이라는 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작용 중에서 여러 가지 독소들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염식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주영 이사입니다. 다른 유튜버하고 조금 다르게 저는 소금을 가지고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직접 소금 회사를 세워서 소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서 그 판매된 것을 드신 소비자들의 생생한 실증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금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고혈압 환자 참 많죠. 근데 고혈압이라는 게 왜 걸렸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게 걸린 이유가 소금을 많이 먹어서 아주 짜게 먹어서 고혈압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줄이는 게 맞죠. 근데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은 소금을 짜게 먹어서 걸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서 고혈압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금을 줄이라, 소금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이 되겠죠. 고혈압이 왜 걸렸을까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혈관의 문제, 혈액의 문제, 심장의 문제 이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다음에 혈액이 점성이 강해져가지고 혈액이 맑지 못하고 독소나 노폐물이 쌓여서 점성이 끈적끈적해졌을 때, 그 다음에 심장이 이상 박동을 해서 강한 압력을 가지고 밀어주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고혈압이라는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디에도 소금이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고혈압이 소금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흔히 드는 얘기가 있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소금이 혈관으로 많이 들어갈 거다. 소금 먹는다고 해서 혈액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혈액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혈액으로 들어갔어. 그럼 혈액의 농도가 짜지니까 우리 몸은 항상 0.9%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을 땡겨서 0.9%를 맞추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혈액의 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혈압이 올라간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다고 해도 사실은 그 소금을 짜게 먹었을 때 그 순간의 문제잖아요. 근데 고혈압에 걸린 사람은 항상 혈압이 높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병원이라는 데 입원을 하면 항상 링거의 주사를 다 맞습니다. 링거액은 보통 500에서 1리터 정도 맞는데 그게 0.9% 소금물이에요. 그건 우리 몸에 그냥 마시는 것도 아니고 혈액으로 직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링거액 맞았다고 해가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의사들은 링거액 주사 놓으면서 당연히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갖다 놓죠. 이걸로 봤을 때 고혈압하고 소금하고는 관관성이 무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소금을 적게 먹어도 걸려요. 소금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혈액 속에는 0.9%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이 적게 들어오면은 물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물을 또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혈압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원인이 짜게 먹어서 생긴다라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혈압에 소금이 민감성을 가진 체질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혈압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으면은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약을 주든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짜게 먹지 말라고는 하지만은 소금 안 먹으면 당신 혈압 문제는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고혈압의 원인이 짜다라는 것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소금만 안 먹으면 고혈압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사도 소금만 안 먹으면 되니까 당신 처방 약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반드시 고혈압 약을 주죠. 혈관 이완제가 됐든 뭐 심장을 느리게 뛰게 하는 게 됐든 이런 약을 줘가지고 앞으로 평생 드세요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에 비추어 볼 때도 짠 거하고 혈압하고는 상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짜게 무조건 먹는 거에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알맞게 드시면 돼요. 저염을 한다고 해서 고혈압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에 맞는 소금의 양을 정해서 꾸준히 그렇게 드시는 게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에게 적절한 하루 소금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는 모르죠. 고혈압 환자라고 해서 소금을 다 먹기는 먹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고혈압 환자를 떠나서 한국인들은 평균 한 15g 정도를 먹어요, 하루에.
WHO 기준으로는 나트륨 기준으로 한 2g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나트륨 기준이 2g이기 때문에 염화 나트륨으로 계산하면 한 6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WHO는 6g 정도는 먹어라 라는 게 이제 WTO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보통 한 15g 정도 먹고, 많이 먹는 사람들은 20g 이상씩 먹는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적당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지금 얼마나 먹고 있냐고. 어떤 사람은 20g 이상씩 먹는데요. 그래서 그거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줄여라. 그래도 그 사람 자기가 이게 적당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고혈압 환자의 원인, 내가 고혈압에 걸리는 원인이 뭔가를 잘 살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저희 소금, 미네랄 제대로 된 소금을 먹고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혈압의 원인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혈관의 문제, 혈액의 문제, 심장의 문제가 있는데, 미네랄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을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도 회복시켜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은 우리 혈압이 뛰는 이유는 우리 몸의 각각의 세포의 영양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혈압을 강하게 밀어줘서 혈액을 많이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고혈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미네랄이 제대로 된 소금을 먹으면 이게 영양물질들이 세포로 골고루 가기 때문에 그런 유인들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먹냐 많이 먹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소금의 양을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WHO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 평균이 먹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만의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몇 번의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적정한 소금 먹는 양을 찾아가시면 건강도 찾고 앞으로도 그 혈압의 문제도 해결해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저염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을 왜 저염식을 할까? 이 사람이 고염식을 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나는 저염식을 가야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평소에 별로 안 먹는 분들인데 몸이 안 좋으니까 뭔가 다른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저염식이 건강식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저염식을 한단 말이죠. 시커먼 고염식을 하던 사람이 저염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먹던 사람이 나는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건강이 좋은 게 없을까 해서 저염식을 하는 경우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왜 몸이 안 좋은가라는 걸 따져봤을 때 소금이나 미네랄 섭취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다시 저염식을 가버리게 되면 치명적인 것이 옵니다. 저염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몸의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염식을 하게 되면 식욕도 떨어지니까 먹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좀 빠지고, 그 다음에 기운이 빠지니까 혈압도 좀 떨어져요. 야, 혈압이 내려가네? 체중도 좀 줄어드네? 저염식 건강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딱 거기까지예요. 그 지나면 피곤함이 가중되고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줄 가고 장기들은 망가지고 몸에 독소는 쌓이는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소금과 미네랄이라는 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작용 중에서 몸에서 생긴 여러 가지 독소들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염식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독소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염식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냐 하면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 보다가는 채식 위주로 갑니다. 채식이라는 거는 또 특정 미네랄이 너무 많아요. 칼륨이나 미네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칼륨이나 미네랄이 들어왔을 때 이거 배출하려고 그러면은 나트륨이나 미네랄이 있어야 짝이 돼서 나가는데 나트륨은 안 들어오고 칼륨만 들어오다 보니까 고칼륨 혈증에 걸린다든가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보다가는 음료 쪽을 더 많이 먹어요. 저염식하는 사람들은 커피라든가 음료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 이거는 몸에서 물을 빼내는 작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수분도 있어야 되고 소금기도 있어야 되고 다른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몸은 자꾸 빼내려고 하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서 수분 불균형, 미네랄 불균형이 생겨서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염식 하다가 저한테 상담하거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염식 할 때 처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점점 안 좋아지고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고 점점 이렇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염식 하다 보면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운동하면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금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려면 땀이 나올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소변으로도 잘 배출해줘야 되는데 소변도 다 알다시피 소금기인데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출 작용, 독소 배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은 건강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적정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소금기를 적정하게 먹고, 그리고 가능하면 미네랄 골고루 들어있는 소금을 먹어서 나트륨도 보충하고 칼슘도 보충하고 마그네슘도 보충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제대로 공급해주는 시기, 건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염식이 특히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저염식의 특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은 저염식을 하게 된 선택의 동기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저염식에서 내가 좀 뭔가 몸에 살도 좀 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괜찮지만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뭔가 몸에 부족함이 있고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염식하고 건강을 찾겠다고 했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아니면 비만이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염식 가서 좀 조절하는 게 괜찮지만 대부분 저염식 하는 사람은 건강이 내가 안 좋으니까 뭔가 새 돌파구로 저염식을 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뭔가 부족해서 이런 게 생겼는데 그다 더 부족함을 시키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미네랄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칼슘이 부족하면은 골다공증 걸린다. 풍수가 이런 부족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의 뼈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마그네슘 부족하면은 심혈관 질환에 걸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염식을 했을 때 공급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섭취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염식 하면 처음에는 조금 표면상으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안 좋아져서 다시 이제 소금 먹어야 되겠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금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말이니까 다시 또 이상하네. 그래서 또 요요 현상이 내가 또 저염식 갔다 이렇게 악순환해서 점점 안 좋은 길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저염식이라는 거는 내 건강 상태를 잘 살펴가지고 뭔가 균형이 깨졌을 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저염식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들이고 적정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채식도 해야 되겠지만 육류도 저탄고지라 육류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몸에 영양이 골고루 가서 건강해지고 거기에다가 운동이 더해지면은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염식 하는 사람들은 아끼지만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고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오고 잠이 잘 깨기 싫고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점점 더 악순환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염식 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케이스가 아끼지만 몸에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하는 거는 안 좋고 저염식 자체는 권장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소금은 어떤 종류일까요? 염증의 수치, 우리 몸엔 항상 이제 염증이나 독소가 매일매일 매순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영양물질이 들어와서 소화되고 이런 과정, 세포는 끊임없이 파괴되고 새로 생기고 한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그 모든 부산물들이 독소로 생겨요. 그게 이제 염증 물질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배출시킬 것인가. 그리고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줄이고 재사용을 해서 제대로 사용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소금과 미네랄의 역할이에요. 우리 몸에 이제 독소가 발생하면 배출되는 통로가 있잖아요. 땀으로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이렇게 다 나가는데, 대변으로 나가는 걸 빼고는 나머지는 다 흡수가 되는 경우에, 대변은 이제 흡수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몸에 일단 들어왔다.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이제 배출이 될까? 근데 우리 고기를 먹고 탄수화물을 먹지만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뭐로 바뀌냐면은 에너지, 그 다음에 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요. 고기 덩어리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고기 덩어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게 원래는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탄소 동화 작용은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햇볕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고기든 뭐가 됐든 간에 밥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아까 전에 에너지와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쓰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소변이라는 걸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량의 물을 먹고 그 위에 것까지 사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배출되는데 어쨌든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과정은 소변과 땀과 이렇게 나가는데 땀이 우리가 사실 별로 안 흘리는 것 같는데 상당히 많이 흘려요. 보통 사람 밤에 잘 때 보통 500에서 1리터 정도 많이 흘려요. 심한 사람 2리터 정도 흘리면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그 소변으로 나가는 양도 상당히 많고. 근데 그것들이 나갈 때 기본적으로 그게 염기를 다 갖고 있잖아요. 염분 성분들이 없으면은 미네랄 성분들이 없으면 얘들이 배출에 지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증 수를 줄이고 독소 배출을 잘하게 하려면은 염증을 줄여주는 부분, 배출되는 부분에 다 소금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금들이 들어가줘야지만 얘들이 잘 배출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우리 몸의 순환의 원동력이에요. 우리 몸에 삼투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용해서 소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이동하는 게 다 얘들의 힘에 의해서 간다는 거죠. 단백질 이런 것들은 이동시키는 힘은 다 전기적인 에너지, 이온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칼슘이든 이런 것들이 얘에서 다 가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순환되어 줘야지만은 독소가 배출되고 그게 모여서 신장으로 가서 소변 배출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 수치를 줄인다, 독소를 배출한다 라고 했을 때는 성과 미네랄을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먹는 방법은 뭐 여러 음식을 통해서 먹는 방법도 있지만은 물에다가 녹여서 미네랄 워터 개념으로 드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빨리 흡수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 부족, 소금 부족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라는 말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어요. 통증에 대한 얘기. 그래서 자기 전에 미네랄 워터 한 잔 먹는 게 편안한 잠을 끌어주기도 하고 아픔을 줄여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천일염, 암염, 가공염 중 어떤 것이 실제로 효과적일까요? 사람들이 이제 소금 얘기를 하면은 소금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소금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뭐냐? 소금이 뭐냐고 이제 사람들 물어보면은 뭐 나트륨이다, 짜다, 신색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소금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하면 NaCl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트륨이라고 얘기하는데 나트륨 플러스 염소이온이 결합된 게 이제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을 때는 그냥 바닷물을 졸이면 만들어지는 게 소금이었어요. 바닷물 졸이면 만들어지는. 그게 소금이라고 알고 그냥 쭉 먹어왔는데 어느 날 이제 서양학자들이 딱 분석을 해보니까 NaCl이라는 애가 제일 많이 들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얘가 짠맛을 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순간부터 소금은 NaCl이 된 거예요. 그럼 NaCl이 소금이면은 나머지는 다 불순물. 바닷물 속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원소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90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곳이 바닷물인데 이런 쪽으로 따면 그걸 그대로 졸여가지고 그거 모여지는 거 90가지가 들어있는 게 소금이다라는 게 맞는데 서양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NaCl이 제일 많으니까 얘는 NaCl이 소금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 불순물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소금에 대한 왜곡 현상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소금은 NaCl. 그리고 NaCl 99%짜리 소금이 제일 좋은 소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관들이 형성돼서 전 세계의 소금 기준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져 갔어요. 그러면 왜 이 기준들을 따라갔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만드는 게 기계화, 공장화를 했을 경우에 그게 불순물인 게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가게 되면 기계 장치를 망가뜨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NaCl 다음으로 많은 게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마그네슘이라는 애는 쓴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간수 뺀다라고 하는데 간수 주성분이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음식 맛을 배려요.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 다 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수 뺀다 못 뺀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 빼고 나니까 NaCl만 남아서 95%, 99%짜리 소금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특화된 기술이 이제 정제염 소금이라는 기술이 99%짜리 그건 1등급이 99%짜리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는 뭐 97% 이상의 나트륨이, 염화나트륨이 소금이라는 정의가 만들어진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소금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천일염, 뭐 암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에서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NaCl이 대부분이 소금이에요. 천일염이 미네랄이 많네 정리하지만 천일염 염도가 낮지만 낮은 이유가 다른 미네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수분이 많아서 그래요. 수분을 다 제거해버리면 다도 90%가 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분무 건조 방식 만들어진 MP 눈소금이나 이 소금은 염도가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바닷물에서 수분만 딱 제거했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100%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이었어요. 소금의 기준은 염화나트륨인데 얘는 염화나트륨은 적고 다른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게 많으니까 이거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싸우고 식약청하고 싸우고 이런 작업을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법을 다 바꿔가지고 얘가 이제 정식으로 소금이 돼서 이제 판매되는 시스템으로 왔다라는 거죠. 이 소금의 기준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뭐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달라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습해요. 태풍이 무지 많이 옵니다. 전 세계에서 올해 발생한 뭐 태풍이 한 20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20개에서 10 몇 개 정도가 일본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갯벌도 별로 없고 태풍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염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소금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은 1년에 소금 한 1000만 톤을 쓰는데 80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해요. 우리나라는 300만 톤 쓰는데 한 250만 톤 정도, 20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그러면 소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일본은 정제염 제조 기술이라는 거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게 정제염이 소금이 만들어지니까 한때는 정제염 위에는 소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지방에 있던 작은 소금 공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정한 99%짜리 소금을 먹었더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엉망이 됐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20몇 년을 싸워가지고 그 법이 마침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금 자유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누구나 소금을 만들 수 있게 됐지만 그래도 주류는 정제염 소금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기준을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NaCl로 볼 거냐, 바닷물을 졸이면서 만들어지는 미네랄의 총합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나라마다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 이것들이 좀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한 소금을 찾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천일염이든 정제염이든 뭐든 간에 이제는 기준이 NaCl이 얼마 들어있냐 이게 아니라 다른 미네랄이 얼마 들어있느냐라는 개념으로 소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 찾아 먹고 그렇게 되면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미네랄 소금을 먹어야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소금을 볶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상당히 집에서 많이 볶아 먹었어요. 그런데 소금을 왜 볶아 먹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금을 왜 볶아 먹었을까? 그럼 소금에 볶아 먹는 소금의 원료는 천일염이에요. 시끄러 천일염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볶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일단 천일염 지저분해요.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됐는데 옛날에는 바닥이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에 소금이 쌓여가지고 그 긁어 모아가지고 이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금에 흙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천일염 균일 보면 4분이라고 해서 모래 성분이 얼마 들어가도 된다는 허용치까지 있어요. 그리고 뻘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색깔도 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선해야겠다. 또 하나는 그 천일염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간수 성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오니까 쓴맛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천일염 갖다 쌓아놓으니까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흡수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볶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는 거기다 좋다는 거 좀 집어넣어가지고 뽕이도 넣고 뭐도 넣어가지고 자기만의 속을 만드는 방법들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볶는 방법을 택했죠. 그럼 이게 왜 문제되냐? 볶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냥 갖다 볶는 게 아니고 이 불순물이 들어있으니까 씻어요. 소금을 씻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씻는, 그러니까 포화 농도 이상을 하게 되면 소금이 녹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아요. 거기다 물을 확 부어버리게 되면은 씻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을 씻어내 버리고 위에 걸 건져가지고 이제 프라이팬 이런 데다가 넣고 이제 볶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수분기가 아주 있잖아요. 그걸 말려야지 되는데 그러면 열을 가하게 되면 소금에서 있는 가스가 나와요. 소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스가 NaCl이잖아요. Na가 나트륨이고 Cl이 염소 이온. 염소라는 게 아까지만은 독가스 성분이에요. 뭐 마그네슘 MgCl2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황산도 있어요. 황기성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열을 받게 되면 이게 치원 작용이 일어나서 Cl이 일부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독가스가 나오는. 이게 수분과 결합하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연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집안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려고 이걸 만들고 있는데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야외에서 하든가 환기를 아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옛날에 진짜 안타까워. 옛날에 무슨 방송 촬영했는데 어떤 사람 시골에 귀촌해가지고 가가지고 뭔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 주변에도 나눠주고 하게 돼서 자기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그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소금이라는 게 젓는 게 안 돼요. 근데 안 저으면 밑에 눌러붙어요. 죽어갖고 이렇게 쳤다 보니까 바깥에 안 되니까 나중에 솥에 컬터 앉아가지고 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가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끓이면서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볶는다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요즘 마트에 가면은 다 이미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온 게 마트에 있는 소금이에요. 천일염도 뭐든. 물론 20kg짜리, 30kg짜리 이거는 아니지만은 5kg, 3kg짜리 천일염들은 다 세척 과정 다 거쳐가지고 건조 과정 다 거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사다가 먹으면 돼요. 물론 자기만의 뭐 특별한 속을 만들겠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집안에서 하는 거는 피하고 야외에서 하시든가 아니 집안에서 했을 경우에는 환기에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다.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하다가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소금의 제조 과정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소금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금 이 가공하는 회사들 보면 뚝뚝 문제가 되게 신경을 써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집에 그게 없으니까 집에서 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보관하거나 섭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습기를 빨아당겨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닫아서. 물론 옛날에는 뭐 항아리 이런 데 보관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좀 간수성분이 밑에 쭉 가서 밑에 가면 완전 쓴맛이 나니까 모여지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집에서 드실 때는 어쨌든 밀폐된 용기에서 보관해서 드시면은 습기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습기가 들면 굳어가지고 묻히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성분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유통기한에 지났는데 먹어도 돼요 그러는데 암염 같은 경우는 땅속에서 몇 억년 묻혀있던 것도 캐가지고 먹는 거니까 소금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습기를 먹었을 경우가 이제 뭐 사용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하려고 그러면은 밀폐 용기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섭취라는 개념이 됐을 때는 뭐 음식이 소금은 뭐 소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고 미네랄 보충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음식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물에 타서 먹는 게 되게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지금 미네랄 워터를 드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 돼요.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미네랄 워터가 있잖아요. 어디서 뭐 한라산에서 나왔다, 아니 백두산에 나왔다 여러 가지 미네랄 워터 얘기를 하는데 그 미네랄 워터에 보면은 미네랄 함량이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함량의 기준치가 경도라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물은 경도가 30 정도. 근데 미네랄 워터라는 건 경도 한 50 정도 되고 좀 많은 건 80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에비안 같은 경우는 물의 경도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200 정도 들어오고 400 정도 되는 것도 되게 높은 것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물이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하면 200 넘어가는 건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될 게요. 우리나라는 그 기준을 정해놔서 못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미네랄 소금을 제대로 된 걸 타가 물에도 500에다가 한 3g 정도 타게 되면 경도가 1000까지 올라가요. 그 미네랄 함량이 엄청나게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네랄 소금을 제대로 된 걸 물에 타서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먹는 미네랄 워터보다 훨씬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돼서 물에 부족한 미네랄 부분 우리가 뭐 2% 부족하니 많이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한 미네랄 워터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금 섭취라는 부분은 음식에 넣어서 드시고 미네랄 워터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고 과일 먹을 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럴 때도 소금 뿌려서 이렇게 드시면은 좋다. 그렇다고 뭐 과잉 짠 걸 섭취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맛있게 먹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보충이 되는 그런 이중 효과도 노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소금 중 가장 좋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마트의 소금 뭐 저도 이제 자주 가면서 쭉 갈 때마다 소금에 관심이 있으니까 쭉 보게 됩니다. 근데 마트 소금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마트 소금 가보면 딱 있는 게 있어요. 천일염 딱 있어요. 그 다음에 꽃소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MSG 첨가한 뭐 조미료 소금도 있고, 후추나 이런 걸 첨가한 소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천일염 얘기했다시피 다 세척해서 이렇게 나오고 깔끔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고, 꽃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제제염인데 꽃소금은 뭐냐 하면은 수입 소금을 갖다가 천일염하고 같이 물에 녹여서 다 녹인 다음에 다시 끓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일염이 이제 옛날에는 불순물이 좀 많이 있었을 시절에는 천일염은 식용으로 금지가 됐어요. 우리가 천일염 지금 요즘 뭐 미네랄 많다면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수십 년 동안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었어요. 이게 절임용으로만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천일염 우리나라 천일염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이거 먹지 말라면 뭘 먹어야 되냐.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제제염이에요. 제제염은 다시 제자예요.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걸 물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그걸 다시 끓여서 만든 소금. 그걸 이제 제제염인데 그걸 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러다 한 번 씻다 보니까 미네랄 함량이 쭉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일염, 정제염이 있고 그다음에 제제염, 정제염이 있고 그다음에 MSG 첨가된 소금들이 있고 구추소금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네랄 함량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용도에 따라서 내가 뭘 용도에 쓰는 뭐 김치 절일 때는 천일염 사다 드시면 되고 음식에 넣을 때면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이 단지 이게 미네랄 보충용으로 먹는다라는 데서는 점수를 높게 주기가 어렵다. 그 소금 미네랄 중심으로 만들어진 소금들이 아니에요. 미네랄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네랄이랑 칼슘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기계장치를 망가뜨리게 하고 마그네슘 미네랄이 들어가면 쓴맛이 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새로운 소금 제조 기술이 있어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있지만은 그 마트에 나와 있는 소금은 그런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필요에 맞춰서 사용해서 드시면 되는데 미네랄 용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보면 또 입자들이 좀 다르잖아요. 천일염은 입자가 굵고 그 다음에 이제 제제염이고 그 다음에 정제염이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내 용도에 맞춰서 이제 사용해서 드시면 된다. 짠맛을 위한 용도냐, 미네랄을 위한 용도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입해서 드시면 됩니다. 매일 밤 소금물 한 잔이 염증과 통증을 줄인다. 는 말이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우리가 통증에 보면 이제
단지 뭐 어디 맞았다든가 칼에 베었다든가 통증 느끼는 거 있지만 요즘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아요. 원인 없이 계속 아픈 거죠, 어딘가. 온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건드리면 아픈 사람도, 물론 이제 다른 통풍 이런 경우 있지만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픔이라는, 통증이라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통증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한 대 맞았다니까. 맞는 순간에 뭔가 신호가 뇌로 가가지고 뇌에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느낄까? 이 느끼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최소 단위 세포잖아요. 이제 만약에 얘를 칼을 벤다고 했을 때 세포가 찢어진단 말이죠. 세포가 금이 가거나 터지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세포 속에 있는, 세포에 있는 용액이 흘러나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포 자체의 미네랄 규정이나 수분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 순간에 그 세포 속에 있는 이 아픔을 느끼는 단백질이 아프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의해 신호 전달 체계에서 우리 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세포를 찔러가지고 그거 자체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세포 속에 있는 용액, 세포 자체는 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 물질들이 뭐 미토콘드리아부터 여러 가지가 있고 단백질 뭐 이런 게 있는데, 걔들이 그 미네랄 균형과 수분 균형이 깨졌을 때 그 단백질이 그걸 가지고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부분은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몸에 세포에 물이 부족하거나 미네랄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아픔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깨져.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그러니까 맞았을 때 멍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세포는 터지거나 깨지거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미네랄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그 속을 통해서 느끼는 거고, 우리가 뭐 콜레라, 장티푸스 여러 가지 이제 그 질환에 걸렸을 때 열이 나고 아프잖아요. 아픈 메커니즘이 뭐냐면 그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얘들이 번식을 해요. 그리고 번식하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면 세포벽을 찢고 나와요. 이때 세포벽가 깨지면서 거기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는 세포 속에 있는 세포의 용액과 미네랄 균형을 깨지면은 아픔을 느낀다. 그런 것들 평소에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 몸은 외부에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만 제대로 먹어도, 우리가 링거액 주사 맞으면 통증이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링거액 맞았는데 왜 통증이 가실까? 세포로 물과 전해질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까닭없이 아프다, 무기력하다,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과 미네랄 섭취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에 따라서는 물 부족, 소금 부족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라는 말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에 대한 얘기. 그래서 자기 전에 미네랄 워터 한 잔 먹는 게 편안한 잠을 끌어주기도 하고 아픔을 줄여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에 대한, 통증에 대한 정의를 이제 좀 새롭게 해서 이거를 다른 외적인 외상으로가 아니라 세포 각각이 느끼고 있는 물 부족, 미네랄 부족을 이해할 때 우리가 건강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라벨에는 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원산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방법이 있고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성분은 우리나라 별 포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제조 방법이 뭐냐. 뭐 천일염 방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해양심축수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지만 해양심축수로 만들 때도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가 다 달라요. 소금물은 아침에 먹어야 할까요? 저녁에 먹어야 할까요? 가장 추천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무슨 스님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달을 가리켰다니까 손가락을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달 보라고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네랄 소금이라는 걸 먹으라고 했는데 미네랄 소금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 얼마나 먹냐 이런 부분에다가 간다는 거죠. 우리 몸에 그걸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을 언제 먹냐 이 개념과 비슷한 건데 물론 효과도 조금이 달라요. 아침에 이제 아침 일어나는데 공복에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식사가 연결되잖아요. 근데 공복에 소금을 한 잔 들어가게 되면 배가 좀 차는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량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뭐 다이어트 효과되는 부분이 있고, 자기 전에 먹으면 그게 흡수되면서 편안한 수면을 이끌어주는 효과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루 동안에 내가 내 몸에 얼마만큼 물과 미네랄을 공급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소금을 먹어요. 먹지만 항상 저 테이블 옆에는 소금이 물이 담겨 있는 컵이 됐든 페트병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갈증을 느낄 때 먹는 게 아니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먹는 거예요.
갈증을 느꼈다는 얘기, 우리는 이미 부족하다는 현상이 일어나서 세포 어딘가는 뭔가가 손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내가 먹어서 수분과 미네랄을 채워줘 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일상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침 일어나자부터 저 밥까지 수시로 먹는다. 그리고 뭐 그게 어렵다면 아침 일어나면서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자기 전에 한 30분 전에 한 잔 마시고 간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답이라는 게 없지만 저는 그냥 하루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수분을 채워준다. 이런 접근을 가지고 저는 하고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면 소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변 때문에 이제 나이 들수록 이제 그런 분이 많고 남성분들도 이제 전립선 뭐 비대증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신 분도 많고 뭐 이러는데 왜 깰까? 근데 밤에 깨가지고 소변 보는 분들이 있는데 소변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변 쉽게 말하는 방광이라고 하는 그게 다 차가지고 얘를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깨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신경이에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수분과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그걸 자꾸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몸에 경각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좀 불안감이 있죠. 나이도 혹시 실수하지 이게 불안감이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충분한 미네랄과 수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심리적으로 계속 반응하고 있는 뭔가 부족하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편안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이 부족함을 느끼니까. 자기 전에 이제 소금물 한 잔을 먹고 자면은 편안한 잠을 잤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몸에 그게 공급이 되니까 몸이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안정되니까 수면을 푹 취하겠네. 그러니까 긴장하고 이런 부분이 풀어지니까 밤에 깰 일이 없는 거예요. 뭐 한 번 정도 깨는 거야 뭐 그렇지만 좀 밤에 깨가지고 소변 보는데 이게 방광이 꽉 차가지고 이게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 차 있어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심리적인 요인은 우리 몸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 있죠. 그보다는 우리 몸에서 내 몸에 미네랄과 수분이 부족해. 이게 항상 뇌로 이제 전달을 하다 보니까 뇌에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긴장과 연결돼서 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이 부분이 확 줄어들고 자기 전에 이제 물 한 잔 먹으면서 꼭 맞아 채워주면 그 부분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제 소변 보러 가는 것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 자기 한번 소변량을 한번 체킹해 보면 그 답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심정이 저는 이제 회사가 강원도 고성에 있고 제가 이제 있는 사무실은 일산에 있어요. 고성까지 가는데 3시간 정도가 자스트 걸리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가요. 그 중간에 명절에도 뭐 끼다고 막히면은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그것도 안 쉬고 그냥 가요. 소변 안 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강의를 간다. 어디 강의 가면 1시간마다 화장실 가요. 쉬는 시간마다 간다는 거죠. 몸이 그 긴장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몸에 충분한 그게 공급이 되면은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밤에 소변 자주 가시는 분들은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구나. 미네랄이 부족하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그걸 좀 충분하게 섭취를 해서 가면은 몸의 긴장도 풀어지고 그 미네랄 중에 마그네슘 같은 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어서 간헐수를 줄여준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소비자가 라벨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요? 꼭 있는데 근데 사실 라벨에는 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원산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방법이 있고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성분은 우리나라 것들은 별 포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산지가 있어요. 이 소금이 어디서 왔느냐. 수입 소금으로 만든 게 되게 많아요. 수입 소금 몇 프로 몇 개 돼가 제재용 같은 게 특히나 그렇게 돼 있는데 수입 소금이냐 아니냐 이 원산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제조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 천일염 방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해양심축수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지만 해양심축수로 만들 때도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가 다 달라요. 그냥 자연 방식으로 끓여서 만든 소금도 있고 분무 건조 방식으로 해서 미네랄을 다 살리는 방식으로 만든 게 있고 뭐 다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느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염도라는 게 표시가 돼요. 근데 염도라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게 다 표시가 몇 프로 이상으로 돼 있어요. 우리 소금 몇 프로 이상이다. 이게 정부 기준이 뭐냐면 천일염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면 염도가 되면 통과가 돼 있어요. 70% 이상이면 얘가 몇 프로 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표기하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일염은 항상 달라요. 봄에 만드는 천일염, 여름에 만드는 거 틀리고 가을에 만드는 게 틀려요. 그 다음에 1년 묵혀놓은 거, 2년 묵혀놓은 거 성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으로 다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저희 소금은 얼마나 딱 표기가 돼 있어요. 왜 공장에서 기계화된 시스템에서 제대로 만드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네랄 함량이 되는데 이게 표기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표기된 건 저희 회사에서 만든 소금만 미네랄 성분 함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트륨 얼마, 염소유온 얼마, 마그네슘 얼마, 칼슘 얼마, 칼륨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 이제 내가 어떤 소금 선택했을 때 전 그럼 그 회사에다가 닥킨 회사의 소금 성분표를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해서 뭐 선택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원산지가 어디냐,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염도는 얼마냐, 그 다음에 성분은 뭐냐 이거를 파악을 해보면 이게 전체적인 파악이 돼서 내가 어떤 소금 선택해 먹을 거냐 이런 것들이 골라질 수가 있습니다. 값비싼 소금이 무조건 좋은 소금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값비싼 소금, 비싼 소금 많죠. 저도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소금도 수입을 하고 사서 보고 이게 다 비교를 해봤는데 값비싼 소금 하면은 일본에 가면 이런 소금이 있어요. 아주 전통의 방식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바닷가인데 아저씨들이 바닷가에 가서 물지개를 가지고 가서 바닷물을 길어와요. 물지개 지고 가서 깽깽 가지고 와서 황토밭에다가 뿌려요. 그럼 황토밭이 좀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갈아엎은 다음에 또 가져가서 뿌려가지고 그러면 황토 흙 속에 소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이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큰 통에다 넣고 여기다 물을 부어요. 그러면 이제 흘러나올 거예요. 그럼 농축수가 만들어진다. 이걸 끓여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바닷가 가서 물지개를 가서 지고 봐가지고 그걸 맨날 며칠 작업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비싸겠죠. 근데 고생스럽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지개도 한번 치고 오세요. 그 바닷물 치고 가지고 그 날른 퍼날을 생각하면은 비싸요. 근데 고생을 했겠지만 고생을 했다라는 거하고 이 성분이 좋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비싸다라는 얘기는 물론 그 가치, 전통의 가치는 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계량드 소금이 좀 비싸다고 얘기해요. 계량드 소금이 왜 비쌀까요? 계량드 소금보다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계량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염전인데 그거는 염전기 하나가 작아요. 우리나라 염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밀어서 모으잖아요. 그건 염전 안에 안 들어가요. 염전 뚝에서 긁어 모아요. 그리고 거기는 전부 다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에서 긁어 모으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긁어 모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일 고급은 표면에 물이 처음에 소금이 만들어서 표면에 뜬 것만 긁어 모아서 이게 제일 비싼 소금이에요. 그리고 인공적인 탈수도 안 되고 이런 식의 규정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그게 좋은 성분으로 연결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보면 또 있잖아요. 주겸 뭐 이런 것도 있고 주겸은 9번인가 지지고 볶고 했다라는 얘기고 용용소금 뭐 천도시에서 몇 시간 뭐 100시간 200시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1000시간 동안 녹여가지고 며칠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에너지 값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성분이. 그러니까 고생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건가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값이라는 게 내가 고생한 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하고는 문제가 달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가, 성분이 좋은가, 미네랄이 많은가, 깨끗한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얘는 고생스럽게 만들었고, 누가 만들어,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소비자들 선택할 때 뭐 관광 기념품 사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먹여 산다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의 양, 가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는 사실 간단하잖아요. 먹는 거 줄이고 나가는 거 많이 하면 다이어트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소금물이라는 걸 먹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소금을 한 잔 먹게 되면 이제 포만감부터 생기잖아요. 그 먹는 양도 줄어들고 그리고 소금물을 먹게 되면 배고픔을 잘 못 느껴요. 저는 요즘 하루에 2끼 정도 먹어요. 소금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좋은 소금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금 기준, 그 우리나라는 양반, 일본 같은 게 한 500가지 돼요. 일본은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수십 년 동안 소금을 못 만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금 자유화가 되면서 그때 이제 지방마다 마을마다 전부 다 소금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소금 회사만 해도 뭐 수백 개가 되고 소금도 수백 가지가 돼요. 뭐 성분상 크게 큰 차이는 없지만 하여튼 마을마다 지역마다 다 이 다른 소금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천일염이 있고 정제염이 있고 자염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른 이유는 가공 방법이 되게 발달했어요. 주겸이나 용용소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면 주겸이나 뭐 용용소금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만 유달리 이제 가공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주겸이나 용수 같은 이상한 그 방식들이 생겨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많이 먹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주겸이나 용융속을 만들게 됐을까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주겸 만드는 분들도 친한 분들이 많아요. 용융속 하신 분도 친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물어보면은 주겸 왜 만듭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천일염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천일염 뭔 문제가 있는데 천일염 일단 지점을 하나 여러 가지 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네랄이 별로 없다. 그럼 그것도 말이 된다. 그럼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9번 치지고 복구하는 과정 통해서 이 두 가지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면 9번 동안 고열해서 치지고 복구하다 보면 그 불순물은 다 태워 없어졌으니 우리는 깨끗한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반문을 해요. 9번 동안 치지고 그게 태워서 없어졌을 수는 있는데 더 많은 게 들어갔다. 9번 동안 대나무 갖다가 집어넣고 황토흙도 집어넣고 송진가루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9번 동안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 재,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못 해요. 또 하나는 9번 동안 하면서 천일염 미네랄이 별로 없는데 9번 동안 하면 미네랄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네랄을 열을 가한다고 생기냐? 이거 하느님 아닌 이상 못 만들어요. 금이 열을 가한다고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미네랄은 열이 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애가 아니에요. 나트륨은 아무 열을 가해도 나트륨인 거지. 나트륨 열을 가한다고 해서 이 금이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성분표를 보면 그게 별로 증가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몇 가지 늘어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나? 대나무에서 온 것도 있고, 흙에도 온 것도 있고, 송진에서 온 것도 있겠죠. 근데 소금에서 생겨난 건 아니에요. 왜 첨가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바닷물 속에는 원래 있던 미네랄은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천일염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겸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용융소금은 또 다른 입장을 취해요. 그래도 또 천일염에 문제가 있다는 걸 하는데 천일염이 미네랄이 별로 없다. 그래서 미네랄이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는 순수소금을 가자라는 거예요. 깨끗한 순수한 소금을 만드는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이 독소를 끌고 나갈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어봐야 그게 얼마 안 되기에 의미가 없다. 또 하나는 소금 속의 미네랄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은 무기물 맞아. 유기물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나트륨은 무기물일까요? 유기물일까요? 나트륨도 똑같은 무기물이죠. 근데 걔는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그죠? 칼슘이나 마그네슘 똑같은 거예요. 이온화가 되면 다 흡수가 되는 얘기예요. 이온화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해야 되는지 얘가 무기냐 유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트륨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좋은 소금을 고르는 기준이 이제 뭐냐라는 게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은 얼마나 깨끗하냐, 미네랄 함량이 높은가라는 걸 가지고 기준에 놓고 하면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소금은 포장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따지고 들어가서 성분표를 보면은 답이 나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소금을 나트륨으로 보느냐, 미네랄 총합으로 보느냐, 그리고 미네랄 어떻게 살린 소금을 우리가 선택해 먹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소금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을 먹어야 할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그런 문제를 많이 해요. 아침에 소변 염도를 쟀더니 이거 얼마예요? 더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은 0.9% 맞춰 먹어야 돼. 저는 진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0.9% 맞춰서 먹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그래 0.9% 맞춰 먹는 거 좋을 수 있는데 물만 0.9% 맞춰 먹으실 거냐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과일도 먹는데 그건 0.9%가 아무 상관없이 먹어놓고는 물만 0.9%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 우리 몸에 들어가야 돼. 우리 몸이 무슨 알아서 조절하는 거지. 특정한 부분에 0.9% 맞춰 먹는다고 다른 모든 0.9% 맞춰지는 개념도 아니고 우리 몸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먹는 총량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지. 어떤 걸 0.9%면 되게 짜요. 근데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은 덜 짜게 느껴지지만 짜요. 저는 0.5% 정도로 해서 먹어요. 그게 제 입맛에 제일 맞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맞아. 그래서 500ml에다가 3g 정도 넣으면은 그 정도 수치가 나와요. 미네랄 함량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먹는 게 입맛에 맞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농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부터 소변 농도 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1.2가 돼야지 좋다, 0.9가 돼야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염도가 낮아져요. 물 안 먹고 그냥 소금만 먹으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기준은 0.5 이상이면은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어요.
0.5 이하를 뜨라 0.23 이렇게 가면은 이 심각한 부족일 수가 있는데 0.5 이상이면 특별하게 문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놓고 매일매일 적당한 수분과 소금을 섭취해서 뭐 드시면 되고 0.9% 맞춰질 때도 있겠죠. 근데 0.9%는 아니냐. 이건 우리 신장에서 물과 배출되는 양 가지고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0.5 이상이면은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다. 이게 맞춰서 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거 쳐다보고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 더 건강 잃어버립니다. 소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금물하고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사실 간단하잖아요. 먹는 거 줄이고 나가는 거 많이 하면 다이어트 돼요. 그죠? 안 먹으면 뭐 살 빠지는 거 당연하죠.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살 빠지죠. 유급이라는 뭐 약이 나온 게 뭐냐면 포만감 느껴서 안 먹게 하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살 빠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금물이라는 걸 먹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소금을 한 잔 먹게 되면 이제 포만감부터 생기잖아요. 그 먹는 양도 줄어들고 그리고 소금물을 먹게 되면 배고픔을 잘 못 느껴요. 저는 요즘 하루에 2끼 정도 먹어요. 근데 소금물을 늘상 먹기 때문에 배고픔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저는 아침을 먹고 점심을 한 2시나 3시쯤에서 먹어요. 저녁을 안 먹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저녁에 과일 한쪽 먹든가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별로 배고픔을 안 느낀단 말이죠. 왜냐하면 소금물을 늘상 먹으니까 소금물이 포만감을 만들어줘서 먹어야 될 욕구를 줄여주니까 특별하게 먹을 일이 없는 거고, 물론 뭐 삼시세끼 먹는 것도 뭐 나쁠 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소금을 쭉 먹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줄여준다. 물론 소금을 갖고 이제 갑자기 빼는 방법, 뭐 관장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물어보시는 많아요. 근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인위적으로 몸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거. 소금물 간장은 뭐 1리터에다가 소금 한 10몇 그램 집어넣어가지고 먹고 마시면 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걸 아직도 아주 즐겨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별로 그게 권장사항은 아닌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장 청소를 한 번씩 해주면 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빼주는 건 좋지만은, 그거보다가는 정상적으로 먹고, 운동 제대로 하고, 인풋과 아웃풋에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간단하게 접근해요. 그리고 소금물을 제대로 잘 챙겨서 하루에 1리터 이상 드시게 되면은 그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신진대사 원활해져서 우리 몸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에너지가 잘 소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에 이런 데 그 지방간이 이렇게 저장되는 게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먹고 모인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게 뭐 어려운 거, 물론 어렵죠. 뭐 계속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소금을 충실하게 드시면 그런 욕구들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추가 질문으로 또 소금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매에 도움이 되죠. 치매에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이제 뇌를 찍어보면은 뇌가 이제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수분과 미네랄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되고, 요즘 이제 새롭게 밝혀진 게 뭐냐면은 치매를 우리가 뭐 이제 완화시키기 이런 데 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뇌에 이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해줘가지고 가면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된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약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아그라 같은 걸 먹으니까 치매가 좀 완화된다 이런 뭐 이게 나왔어요. 그걸로 이제 비아그라가 뭡니까? 혈압을 높여가지고 혈액을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버드에서 나온 논문이 뭐냐면 리튬이라는 미네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리튬이라는 미네랄이 획기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모든 약은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서 천천히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튬이라는 미네랄을 주의 실험을 했다니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회춘이 되는 거예요, 뇌가. 근데 이 바닷물 속에는 리튬이라는 미네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항 포스코에서 뭐 저 페루에 가서 그 리튬 채취한다고 하는데 그게 소금 호수에서 하는 거거든요. 바닷물에서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리튬물 바닷물 추천 이런 게 있는데 바닷물을 제대로 살려서 미네랄 들어있는 소금을 만들게 하면 리튬 함량이 무지 높아요. 그럼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제가
지금 96세에 대해서는 장인어른을 지금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제 처음 모시고 이제 혼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모시게 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모든 걸 이제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기력이나 기억력이라는 부분이 전혀 쇠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몸은 조금 힘들어지고 있지만 정신력이나 기억력 같은 경우가 전혀 그게 없어요. 치매도 없으시고 장모님도 92세까지인가 사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가셨고 그래서 뭐 저희들 하는 얘기는 매일매일 소금을 타가지고 드리는 게 이제 일인데 그러면서 보면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고 뭐 하버드에 대해서 논문에서 리튬이나 미네랄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이나 미네랄 부분이 우리 혈액의 순환이나 혈액을 제대로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에 영양물질 골고루 공급해주기 때문에 뇌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에도 결국 소금과 미네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아마 내년쯤에 아마 그런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지식토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거 뭐 앞에 얘기했는데 그 달을 가리켰는데 이제 손가락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달은 미네랄입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바라볼 때 저 바닷물은 워터, 그러니까 H2O가 대부분이지만 그 속에는 3.4% 정도의 미네랄이 녹아 있어요. 근데 우리 몸도 다 말려버리게 되면 3.4%의 미네랄이 남습니다. 우리 미네랄이 우리 몸의 뼈대부터 시작 모든 걸 형성하고 있는 건 다 미네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건 다 얘기했지만 물이에요. H2O 뭐 이런 거하고 비타 에너지인데 그게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속에 있는 미네랄과 우리 몸의 미네랄을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생명 현상도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려고 그러면 바다가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미네랄에 좀 주목하시고 그런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찾아서 매일매일 드시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